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김신혜입니다. 김신혜예요. 실명과 얼굴을 밝힐게요. 자, 현재 나이는요, 39세에서 40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사건 발생 당시에 밝혀졌던 그 나이와 현재 2017년인 것을 제가 계산을 한 추정 나이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자, 그녀의 많은 사진들 중에서 사실 이 김신혜라는 이름만 쳐도 구글 네이버에 얼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수많은 사진들 중에 제가 이 사진을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요. 오늘 들려드릴 짧지만 그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길었던 17년이라는 세월을 한 장으로 함축시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녀의 표정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억울해 보이는 표정이죠. 울고 있는 표정이지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억울하게 울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무언가 자신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고통이 호소가 되고 눈물이 되어버린 그런 표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고통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오랜 세월 얼굴에 배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그녀는요, 2000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23살의 나이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녀는 무기수가 되어 홀로 독방에서 지내며 나는 절대 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라고 세상을 향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설명을 해드리자면 길가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당시 찍힌 사진이에요. 신원 조회 결과 그는 7km 밖 근처에 살고 있는 3급 지체장애인인 52세의 김 씨였습니다.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자동차에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뺑소니 교통사고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시신을 검안을 해보니까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다못해 어디 몽이라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출혈도 없어. 그쵸? 그러면 이거는 사고에 의해서 죽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했는데요. 그 김씨가, 이 죽어있는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정도였대요. 그리고 몸에서 수면 유도제, 그러니까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경찰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약물을 먹인 뒤에 살해 후에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 뒤인 3월 9일 새벽 김 씨의 큰딸인 김신혜 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 위에 보이시죠?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이 여인을 체포합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경찰의 조사와 경찰의 주장을 들려드릴게요. 완도경찰서입니다. 자,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했대요.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그 김신혜 씨가 이복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고 김신혜가 자신도 아버지에게 중학생 시절 성추행 당한 것이 떠올라서 살인을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언니 나 아빠한테 당했어. 아빠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어. 라는 말을 들었더니 자신의 중학교 시절 성추행 당한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살인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살인을. 그리고 김신혜 씨가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들어서 그녀의 아버지 살해 목적이 사망보험금이었다라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자,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날 새벽 1시 친아버지에게 수면 유도제 30알이 들어있는 양주를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서 마시게 한 뒤에 함께 드라이브를 했고 아버지가 정신을 잃자 정류장 앞에 내려놓은 뒤에 사고로 위장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여자의 진술은 아니에요. 경찰이 말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다 이거를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였냐면 처음에는 처음 살해 동기가 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의 기억이 떠올라서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험금을 노리고 아빠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경찰이 무슨 논리적이지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신혜 씨가 죄가 있다 없다를 제가 판단할 자격은 없는데 근데 아무튼 저 경찰의 말이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김신혜 씨의 고모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 다 경찰 진술이에요. 김신혜 씨의 고모부인데요. 그 고모부가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신혜가 나한테 동생을 성폭행하고 자신을 성추행했던 아빠가 미워서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모부 자신이 신혜의 자백을 들었다고 경찰에 말을 한 거죠.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알리바이는 없었지만 그녀가 가입했던 아버지의 보험 내역만큼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 이 김신혜 씨는요, 재판에서 확실한 존속살해범으로 인정이 되고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23살의 나이에. 근데 이 경찰에서는 고모부의 진술이 되게 강력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증거로 인정이 되는 거죠? 고모부가 단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제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증거로서 인정을 해준 건지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폭행이랑 보험금의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쵸?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말하는 그 중심은 그거예요.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양주병에 수면제 30알을 타서 먹였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버렸다. 이게 경찰의 주장을 딱 줄이면 그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신혜 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무튼 이래서 김신혜 씨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적극적으로 사실 자신을 변호하지는 않았어요, 김신혜가. 그러다 보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고 아버지 또한 나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 라고 강력하게 대항했습니다. 그녀가 선처를 호소하지 않은 이유는요. 선처라는 거는 뭐야?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선처잖아요.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 자체가 자신이 그 누명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절대 아빠 안 죽였다. 우리 아빠 나 성추행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김신혜 씨가 자, 잠시만요. 김신혜 씨가
인터뷰, 방송 인터뷰를 한 것이 이제 SBS 뉴스토리에 나왔던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리가 조금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절을 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가석방이나 감형도 포기한 채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김신혜 씨. 과연 그녀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가석방 외에도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안 해봤습니까? 전혀 안 해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자살도 생각을 안 해가. 그냥 뭐 수건 하나로 걸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럼 끝날 텐데 이것도. 그럼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왜 못 죽냐면 우리 아빠는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죽고 나서까지 욕먹을 만큼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수사 과정에서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져와서 딱 그거 사진만 곤란해가지고 형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 앞에서 그걸 돌려보는 걸 내가 보고 있었어. 바보처럼. 내가 그러고 나서 돌려보고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툭탁툭탁 뭐라고 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가고 나서 웃으면서 협박을 시작했죠. 내 앞에서. 그 사진 들이대면서 흔들어대면서 확 뿌려버려 씨. 나 참나니 그거 잊어먹지도 않아요. 나 토씨 하나도 안 잊어먹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먹어? 확 뿌려버려 씨. 이랬어 나한테. 내 앞에서. 그것도 미안한 표정 전혀 없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즐기고 있었다고요.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런 걸로 협박하는 거. 내 사진 보면서 즐기는 거. 즐기고 있었어요. 그게 자, 여기까지 영상 보셨습니다. 자, 1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녀는 감옥 내에 있는 모든 노동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감옥 들어가면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왜냐?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저 일을 하냐는 거죠. 내가 노동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신혜 씨는요, 어떤 근거를 들어서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인에게도 어떤 그 무죄에 관련된 증거나 주장하는 바가 있겠죠. 자, 김신혜 씨가요, 2001년에 한 변호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을 빼곡하게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기록이 조금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차근차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사건 발생은 3월 8일에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3월 1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건 발생 1일 전에 이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읽으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잠깐만요. 조금 줄이고, 오늘은 제가 사실 보여드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방송이 막 매끄럽진 않아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여기 글씨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작성해 놓은 건데, 자, 3월 1일에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요, 그녀가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고 서울로 돌아오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남동생과 함께 완도로 향합니다. 할머니네 댁이 완도예요. 자, 내려갔어요. 완도로 내려갔는데 동생이 나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 그래서 동생을 시골에 두고 그녀는 혼자 서울로 올라옵니다. 자, 서울로 혼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냥 자기도 같이 거기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은 올라와야 했어요. 왜냐면 고향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3월 5일에
그 친구의 집들이가 광주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일쯤에 광주 가서 친구 집들이 하고 내려가는 길에 완도 가서 동생 데리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월 5일 새벽이 됐어요. 이제 친구 집들이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3월 5일 새벽에 집 앞에 주차돼 있던 차를 누가 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차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 집들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내가 내일 아침에 좀 출발을 할게. 이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월 6일이 됩니다. 3월 6일에 김신혜 씨의 친구가요, 전화를 해요. 야, 이 애들이 이미 갔어. 벌써 다 갔어. 그래서 김신혜 씨는 광주로 가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요. 완도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동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가 일정이 좀 바뀌어서 누나가 광주를 가려고 그랬는데 광주를 못 갈 것 같으니까 너 혼자 버스 타고 오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떼를 쓴 거죠. 누나가 직접 데리러 와. 나 혼자 가기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착한 누나가 동생을 데리러 또 서울부터 전라도까지 내려가기로 약속을 해요. 알았어, 누나가 갈게. 갈게라고 약속을 하고요. 저 보이시죠? 차를 가지고 완도로 내려가겠다고 약속을 한 김신혜는 광주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완도에서 동생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니네 집에 좀 들를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완도에 사는 친구가 또 있었어요. 광주 사는 친구 말고요. 완도 사는 친구인 박 씨와 권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 오늘 밤에 완도 가거든. 그 친구네 구두가게에서 만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MBC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 제작진과 친구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신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한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기 5시간 전에 그녀가 완도에 도착을 해요. 동생을 데리러 간 거죠. 도착을 했는데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요. 근데 이미 도착한 시간이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좀 엄마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못 나온 거예요. 친구들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할머니도 연결이 안 됐어.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전화를 했는데 본인 동생이, 여동생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본인의 여동생이 전화를 받아요. 자, 그리고 여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고 있고 나는 만화 그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싸우고 방금 내려갔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평소에 좀 술이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또 자신을 무릎 꿇여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몇 시간씩 할 게 너무 무섭고 싫어서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접어요. 근데 그때 딱 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언니 근데 어디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집에 안 가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었잖아. 근데 동생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엉겁결에 검문소 앞이야 라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 때문에 그녀가 17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빌미가 되는 거죠. 자, 경찰은요. 완도에 도착했으면서 일부러 도착 안 했다고 가족들을 속인 게 아빠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접고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가족은 안 만나고 친구 먼저 만난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알게 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녀는요 동생과 전화를 끊은 뒤에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다면서 다음날 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김신혜 씨의 두 친구가 김신혜 씨의 두 친구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근데 그게 김신혜의 주장과 일치를 했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김신혜의 행적이요. 남동생, 여동생, 뭐 친구들,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경찰의 태도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술하는 행적, 실제 행적의 무게를 두고 증거로 인정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범행을 했을 거야.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막 추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사건 당시에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른바 알리바이. 여러분, 알리바이라는 게 뭐냐면 그 범죄 현장에 내가 없었다는 걸 밝히는 게 알리바이인데, 그거를 증명을 못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날 진짜 친구네 집에 가기만 했었어도 알리바이가 명백하게 증거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결국 그녀는 1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수사 과정상의 의문점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당시에 경찰이 김신혜가 아버지한테 새벽 1시에 수면제 30알을 먹였다. 그리고 3시에 아빠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경찰이 밝혀요. 근데 당시에 약사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새벽 1시에 먹었으면 위에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수면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본인들이 말한 것만 발표를 합니다. 경찰이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리고 4번 사진.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글귀가 2개가 있죠. 밑에 있는 글귀는 약사가 제출한 글귀고요. 위에 있는 건 경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위에 있는 거 보면 1회 30알,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밑에 있는 거 보면 복용량 12.5mg, 동물 실험 시 문제 없음, 사망하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약사가 경찰에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 경찰은 이렇게 발표해요. 1회에 30알을 복용하였을 경우 혼수 상태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가로 열고 약품개발부 약사. 약품개발부 약사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구라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요. 범행에 사용했던 그 양주병 있죠. 그 양주병도 결국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신혜 씨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 변호사들은요, 양주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꾸며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양주병에 관련된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리가 조금 섞일 수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신혜는 실제로 양주병에 수면제를 탔을까? 범죄 사실상의 또 양주병이죠. 물론 이 양주병은 발견되지도 않았고 또 원래 없는 게 만들어진 거죠. 콜라병을, 콜라 페트병 있잖아요. 콜라 페트병을 앞에다가 탁 놔두더니 보고 그려. 머뭇거리니까 또 두들겨 패요. 그래서 보고, 그대로 보고 그렸어요. 그리고 보고 그리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그 한 번만 그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마음에 안 들어 또 구기고, 또 그려, 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날은 왜요? 왜요? 그러면 또 맞아요. 또 두들겨 맞다가 저거는 수도 없이 제가 그렸어요. 똑같이 또 그리라고 그러고 또 그리라고 그러고. 경찰이 밝힌 살해 목적도 석연. 자, 여기까지 약 1분간의 영상을 보셨어요. 자, 있지도 않은 그 양주병, 그러니까 증거를 경찰 수사에 관한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콜라병을 갖다 놓고 그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바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살해 도구에 뭐 양주병을 사용했다고 그걸 디테일하게 다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경찰이 아닌 내가 봐도 그건 제출하면 의심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본인이 막 살인하려고 막 그 병에다가 수면제를 타면서 그 디테일한 그 모양까지 기억을 하겠어요? 그거를 증거라고 제출하려고 하는 경찰이 이상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녀는요, 경찰의 강압수사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녀가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 인권 변호사가 2014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를 만나서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도 없이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서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또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면제를 탄 바가 없는데 그 타는 모습을 검증을 하게 했다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종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지장을 찍어라. 그래서 안 찍고 있으면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강압적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녀의 사연이요, 여러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 이후에도요, 뭐 실질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17년이 흐른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변호사협회는요, 이 변협이라는 게 변호사협회 같은데 저 잘 모르겠는데 변협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제가 찾아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협은요, 이 사건에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당시의 반인권적인 수사에 의해서 채택되었던 증거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그거는 위법적인 수집이다. 너네들이 비인간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위법 수집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에 관련한 재심 청구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 극적으로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법 판결에 의해서 그녀에 대한 재심이 결정이 됩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검찰은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항고를 했어요. 2017년 2월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요, 그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어요. 현재 대법원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2017년 2월 11일에 항고를 기각했으니까 올해예요. 지금 이제 한 5개월쯤 된 것 같아요. 당시 누나에게 데리러 오라고 했던 남동생은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누나를 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라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돕고 있는 한 변호사는요, 이렇게 말했대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진심으로 억울하지 않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담긴 억울함이었다면 정말 꼭 다시 밝혀져서 정말 그 17년간의 시간이 모두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루빨리 세상으로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심,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